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는 늘 중간도 못 미쳤고 진로 상담 시간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꿈이 없다는 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땐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가 아닌 실업계 전자기계과로 진학했습니다. 납땜 냄새가 코에 배고 드라이버가 손에 익을 때쯤 재학 중이던 저는 의무검정으로 필기 면제, 실기만 준비해 전기기능사를 땄습니다. 정답을 고르는 건 서툴렀지만 손으로 만드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적어도 손끝 하나는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한 장이 제 인생의 답이 되진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원서 접수와 면접 일정을 공유했지만 저는 등록금 계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 일을 오래 쉬고 계셨고 어머니는 동네 마트에서 서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집 형편을 알면서도 대학을 꿈꾸는 척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대신 군대를 택했습니다. 저는 빠른 년생이었던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해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해군은 만 18세부터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 전인 12월에 지원서를 냈고 2달 뒤인 졸업식이 끝난 2월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가지고 있던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가점으로 반영되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떨어졌다면 갈 수 없었던 자리였기에 그 합격은 제게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벚꽃이 막 피어오르던 계절에 저는 해군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자란 선임도 있었고 해외에서 공부하다 온 동기도 있었으며 운동선수 출신으로 땀 냄새가 그대로 배어있는 전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더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길을 준비해 온 듯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만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진로에 대한 불안과 물음 속에서 하루하루 군 생활을 보냈고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녁 후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 상황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제대를 했지만 제 친구들은 이제 막 군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휴가 때 잠깐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은 대학교 생활이나 미팅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내심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저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까? 하지만 곧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공부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의 형편으로는 대학을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일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뒤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2살 후반 핸드폰 제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3조 2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이었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는 쉴 틈이 없었고 제 몸도 잠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늘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닳고 마음은 마모되었습니다. 옆 라인의 10년차 선배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제 내일이 그려지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며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을, 또 한 번은 전기산업기사를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였습니다. 월세, 공과금,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제 등록금. 한쪽에 올리면 다른 쪽이 무너지는 저울 같았습니다. 공장 월급으로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설령 간다 해도 졸업 후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다 어느 날 퇴근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수증기를 보다가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여긴 내 종착지가 아니구나. 그날 밤 제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굳은 살과 미세한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정밀한 감각. 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용실 스텝으로 시작했습니다. 샴푸를 하고 청소를 하고 수건을 개고 심부름을 뛰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허드렛 일 같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하나라도 배우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자격증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필기 시험은 어렵지 않게 통과했고 실기야말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당시 사장님께 부탁해 영업이 끝난 뒤에도 매장에 남아 밤마다 연습용 가발을 붙잡고 가위질을 반복했습니다. 손끝이 아프고 눈이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기 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고 마침내 미용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에는 제가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의외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일 배우면서 자격증까지 따는 경우는 드물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 말을 들으며 더 가까워졌고 남들보다 빨리 배우도록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해 한 해 일을 하며 어느새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애송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제법 경력자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손님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염색, 남자 펌, 여자 머리 펌, 커트 등 기본 기술뿐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세미나나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배우며 손님들에게도 이 선생님은 늘 변화를 알고 있다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욕심이 자라났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가게를 차리고 싶다. 사장님 역시 저를 각별히 챙겨주시며 이제 네 가게 하나 차릴 때도 되지 않았나? 하고 독립을 권유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미 웬만한 기술은 다 익혔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차오르며 개인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구체적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5살이 되는 해 저는 개인 미용실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가게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은 약 4천만 원. 하지만 집에 생활비를 보태느라 많이 모을 수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 같았지만 막상 창업을 준비해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에 맞는 최대한 저렴한 곳을 찾아 매일같이 상권을 살펴보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주변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유동인구와 건물 구조까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들어온 자리가 있었습니다. 큰 길가에 붙어 있고 근처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도 있어 차를 가지고 오는 손님도 불편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라면 승산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자리는 이전에 미용실이 들어왔다가 망한 자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다. 망한 자리라는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저는 결국 계약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니 이제는 가게를 꾸며야 했습니다. 제가 차린 가게는 10평 남짓한 작은 규모였습니다. 기존 미용실의 틀을 최대한 유지한 채 최소한의 비용으로 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은 돈 4천만 원에 추가 대출 1,000만 원을 더해 총 5천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인테리어 일을 하던 친구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되 앞으로 커트는 반값에 해주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는 외형만 보면 제법 그럴듯하게 꾸며졌습니다. 벽은 새로 도배를 했고 조명도 밝게 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손님을 맞이할 준비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처음에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머리를 하고 가주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차렸다며? 한번 가볼게. 그 말들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매출도 초반에는 그럭저럭 나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인 장사는 결국 잠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인 손님은 줄어들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인 장사는 잠깐뿐, 결국은 실력과 상권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 시술 사진을 올리고 이벤트를 열며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 애썼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유행하는 스타일을 연구하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살리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홍보대 행사에 돈을 맡겨봤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뛰었습니다. 새벽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마다 붙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이득이다. 그 마음 하나로 수천 장을 뿌렸지만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는 경쟁 미용실들이 많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샵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유명 원장 간판으로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가격을 낮추자니 남는 게 없고 유지하자니 손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옥죄어 갔습니다. 가게 안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지만 빈 의자들이 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직원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두었지만 무단 결근이 잦고 당일 퇴사도 있었습니다. 예약 손님이 기다리는데 직원이 오지 않으면 저는 혼자 샴푸부터 커트까지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다른 직원을 뽑아도 오래 버티지 않았습니다. 며칠 다니다 그만두거나 성실함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문제는 인건비였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를 주고 싶었지만 이미 적자였기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자와 인력난 사이에서 늘 고민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혼자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고되었지만 적어도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퇴사로 마음고생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혼자 하니 일거리를 천천히 받고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은 줄었지만 덜 가져가면 되지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저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고정비는 그대로 나갔고 손님이 줄어드는 건 눈앞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도 억지로 문을 열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장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제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와 어깨는 늘 뻐근했고 손목에는 통증이 따라붙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에는 부종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눈을 뜨는 순간 다시 체력이 바닥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의 피로도 컸습니다. 매출은 불안정했고 적자가 반복되었습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은 끝없는 불안과 자책으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걸까? 오늘도 이렇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이미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내가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흘러나올 때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지만 더는 버틸 힘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거를 하며 가게 안을 정리할 때 처음 문을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안고 있던 제 모습, 하루 종일 땀 흘리며 공사를 도와주던 친구의 모습, 잘 되길 바란다던 지인들의 말,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은 건 빚과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상권은 단순히 유동인구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도 머무르지 않는 자리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운영 자금은 최소 몇 달치 버퍼가 필요했습니다. 매출이 흔들릴 때 버틸 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직원 관리의 어려움. 사람을 쓰는 건 급여 문제가 아니라 끈기와 책임감이었습니다. 지인 장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도움은 되지만 결국은 실력과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가격을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 단기적으로는 손님이 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길이었습니다. 폐업은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패도 배움이고 넘어짐도 교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경험은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